뉴스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요? 한국 경제가 9월에 위험하다라고. 부실이 터질 거예요. 전부 다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위기설은 (9월) 위기설 이런 게 있던데. 최근 가계부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9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돌고는 있습니다. 내수 부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위험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가계부채 뭐 1,000조 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들 다 이 빚 다 어떻게 할까 이 소리만 나오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는 또 다른 보고서도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초과 저축이 100조 원이 넘었다라는 보도예요. 초과 저축이라는 게 뭘까요? 초과 저축이라는 건 매년 경제가 발달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서 적정 수준의 저축들이 일어나는 비율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적정 수준은 매년 저축액은 요만큼씩 늘어나는 그 통상적인 증가율이 있는데 그 증가율보다도 이례적으로 더 많이 추가적으로 저축한 금액을 초과 저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시름시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쪽에는 돈이 너무 많아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일단 넣어놓자 이렇게 해놓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100조 원이 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부채도 많고 저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그게 제일 적합한 표현이에요. 통상적으로는 저축과 부채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 카메라가 어느 건가요? 저기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9월에 문제가 생길까요? 9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보통 세 가지더라고요. 부채 상환 만기가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그리고 부동산 PF 만기도 많다 그러고 갭 투자 전세 만기도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각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코로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채 상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자금이에요. 정책자금이라는 건 코로나 지원자금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연장해 준다든가 부분적으로 한도를 좀 줄이거나 일부 상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지를 늘려주는 것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감내할 수 있는 역할이고요. 부동산 PF 만기는 일부는 부실이 터질 거예요. 전부 다 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부동산 PF 대출이 많았던 증권사, 금융사에서 결국 부실로 이어져서 금융 대란이 일어나고 그게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중 메이저 5개 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요 3%도 안 돼요. 네. 분소한 증권사와 지방에 있는 흔히 말해서 상호조합들 그 지점 하나가 별도의 은행 같은 거거든요. 그런 곳에서 지원했던 부동산 PF는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터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갭 투자 물건 전세 만기. 일단 정부는 숨통을 틔워주기로 작심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전세자금 반환 대출을 또 대출론을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9월 위기설이 완전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좀 위기가 있기는 하겠지만 국가 경제적 차원의 위기로는 번지지 않겠다인 거네요. 맞습니다. 9월은 넘어간다고 쳐도 가계부채 자체가 어쨌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죠. 한국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가도 정말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부채가 늘어나는 건 지속적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데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요. 과감한 투자를 더한다든가 건실한 소비를 더한다고 했었을 때 그런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줘야지만 고용도 창출되고 그게 경제의 선순환을 그리는 건데 내가 월급을 받고 났더니 이자 부담 다 할 거 빼고 요만큼만 남았다.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 부채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도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국가의 저성장 기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은 물가를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최근에 이례적으로 급격히 올려놨는데 내심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렇게 많이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덜 빌려 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가계부채가 더 늘었잖아요.
부채를 좀 낮아지게 만드는 그 효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국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것을 그분도 똑같이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포션 중에 일부는 진짜 생계 유지용. 이번 달 생활비를 결국 못 벌어서 일단 빚내서 카드론 받아서 일단 메꾸자, 이런 적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적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 문턱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자금 대출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9월 위기설이라는 그 키워드보다도 앞으로 우리 경제를 설명하는 더 적합한 단어는 야금하죠. 이자에 이자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럼 급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도 팔고 우리 집 식구들은 전세 어디 들어가서 살면서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자 하면서 아파트를 던져요. 급할 때 내는 거니 급매로 내놓겠죠. 그럼 통상적으로 20-30% 시세보다 낮게 던져요. 싸게 던진 그 아파트나 상가나 빌딩은 누가 산다? 여유 자금 있는 투자자가 줍줍을 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연체율 올라갈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은 양질의 매물들을 줍줍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 살려고 예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거 샀다가 급한 불 끌려고 그거 손실 봐가면서 싸게 던진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반복되겠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초과저축도 늘고 있고 빚도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빚이 있으면 항상 그것부터 먼저 갚는데 사람들은 왜 안 그런지가 궁금해요. 부채가 많아도 감당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PD님이 지금 경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7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대출을 풀로 땡겨서 네. 부동산을 사야 되지 부동산? 않을까요? 저는 아니면 예,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코인도 있었네, 맞네. 네. 미래가 확실하거나 미래가 더 고도 성장을 할 것 같으면 부채를 더 땡겨서라도 투자를 해야죠. 미래가 지금은 밝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금도 대출을 더 받고 있어요. 부채를 땡긴 그 이유가 잘 들어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들어맞지 않으면 늪으로 빠지는 거죠. 부채를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부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졸업하신 지가 꽤 돼서 지금 까먹으셨을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요, 상경 계열 수업들 중에선 재무관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굴리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문인데요. 학기 초반 중간고사 전에 꼭 들어가는 챕터가 있는데 레버리지 효과. 단순히 어떤 특정 학자의 소견이 아니라요, 하버드든 동경대든 베이징 대학교든 저기 영국의 옥스퍼드든 모든 대학의 재무관리 수업에 똑같이 가리키는 이론입니다. 빚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훨씬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어느 학교도 빚을 없애셔야 됩니다라고 가리키는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부호들, 재벌기업 회장들일 수도 있고, 우리 뭐 강남이나 종로나 이런 데 건물주들 있겠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 다 빚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제된 탐욕이에요. 부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서 절제된 탐욕을 발휘하시는 게 굉장히 큰 오히려 성과를 거둡니다.